낯선 번호가 제 핸드폰에 울렸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최민석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묻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택시 안에서 저는 기도도 울음도 없이 그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장례식장 촛불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피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소독약으로도 감추지 못한 날것의 비린내였죠. 커튼 사이로 보이는 침대 위 온몸이 붉게 물든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의료진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침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찰싹. 뺨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광기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너냐? 그래, 내가 진즉에 알았어. 네가 언젠가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걸. 전부 네 탓이야. 영훈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 민석이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알아? 다 너 때문이라고, 이 못된 년아. 저는 불붙는 뺨을 감싸준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미치지 마시라고. 제 말 들리세요? 박분옥 씨, 정신줄 잡으라고요. 도련님을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이렇게 된 것도 제 탓이 아니라고요. 이 집안이 죽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이 집안 핏줄이요. 뭐라고? 나 지금 미쳤냐? 너야말로 정신 차려.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미친 건 어머니예요. 아직도 모르세요? 어머니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한 발짝 다가섰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도련님 유골 옆에 민석 씨 유골도 나란히 안치될 거예요. 셋째 옆에 둘째, 나중엔 아주버님까지요. 아시겠어요? 줄초상이라고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게 무슨...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오만하던 사람이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살려줘라.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라, 애미야. 영훈이는 이미 갔어. 민석이마저 보낼 순 없다. 내가 잘못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6년 전이었어요. 저는 28,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여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20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함께 떠나셨어요. 남겨진 건 장례비용 청구서와 텅 빈 전셋집 뿐이었죠. 대학은 접었고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연애는 사치였어요. 누군가를 좋아할 마음의 여유 따위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버거운지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8년을 버텨서 겨우 대기업 계약직 자리를 얻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성 하나를 쌓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죠. 세봄아, 너 남자 만나야지. 언제까지 혼자 밥 먹고 혼자 살 거야? 내 남편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어. 얼굴은 뭐 그냥 저냥인데 착하고 성실해. 한번 만나봐. 선배, 저 남자 관심 없어요. 남자가 밥 먹여주나요? 월세 내주나요? 아유, 얘가 평생 혼자 살 거 아니잖아. 일단 나와. 밥은 내가 쏠게. 공짜 밥이라는 말에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처음 본 그 사람은 양복도 아닌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한다고 했죠.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이 재밌다고, 종이 냄새가 좋다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둘째예요. 형은 식당 사업을 크게 하고 동생은 막내라 아직 어머니 품에 있고요. 저는 뭐 그냥 중간에 낀 사람이죠. 있어도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존재랄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아예 가족이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둘 다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가족 안에서 외로운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홀로 외로운 것보다 더 쓸쓸한 외로움이죠. 우리는 인연을 만났어요. 돈 없어서 데이트는 늘 한강공원 산책이었고 선물은 머리핀이나 저렴한 브랜드 옷 정도였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 손만 잡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세봄아, 나랑 결혼하자. 돈은 없지만 너한테 잘할 자신 있어.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우리 둘이서 가족 만들자. 남편은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한 분과 형 남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넉넉하지 않아도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문 너머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요. 결혼 후 얼마 안 있어 첫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고 선물도 정성껏 골랐어요. 그런데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형님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과일을 깎아 형님께 건네고 계셨죠. 저를 본 시어머니는 인사도 받기 전에 손가락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왔어? 앞치마 거기 있으니까 빨리 두르고 부엌으로 와라. 전 부칠 거 밀려있다. 형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들고 온 선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죠. 저는 그제야 이 집의 서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주버니 부부는 동성로에서 꽤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두둑히 드렸고 생활비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 위에 있는 형님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보답으로 아주버님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손주까지 돌봐주셨죠. 반면 인쇄소 월급쟁이인 제 남편은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말한 것처럼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어요.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세봄이도 오늘 처음 온 건데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형수님이랑 번갈아 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벽에서 소리가 난 것처럼요.
아예 듣질 못한 사람 같았어요. 아이고, 서방님, 우리 동서는 젊으니까 움직여야죠. 저는 애 둘 보느라 손이 없어서요. 그리고 명절에 새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부엌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미선이 말이 맞다. 며느리가 첫 명절에 일 안 하면 뭐래? 빨리 안 움직이고 뭐 하는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4시간 동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어요. 형님은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죠. 가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손주 이야기를 하며 깔깔대는 소리였어요.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손에 든 행주가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세범아. 내가 힘이 없어서 네가 혼자 고생했다. 형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여보. 명절이랑 생일 정도만 참으면 되잖아.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참을만 하다고 견딜 수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실크 스카프를 골랐어요. 백화점 세일 기간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좋은 걸 사려고 발품을 팔았죠. 생신 당일 아주버니 부부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께 커다란 봉투를 건네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뭘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미 제가 다 사드려서 딱히 없더라고요. 이거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원하시는 거 마음껏 사세요. 어머, 이게 얼마야? 미선아,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에이, 과하긴요. 어머니가 평소에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준비했어요. 실크 스카프인데 어머니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상자를 받아들더니 열어보지도 않고 소파 구석에 툭 내려놓았어요. 그래, 고맙다. 뒀다가 볼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끝이었어요. 식사 자리가 마련되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재가 다 차린 거다. 우리 큰며느리 큰아들 덕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네. 고맙다 정말. 아주버니가 멋쩍은 듯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만 낸 게 아니에요. 민석이도 영훈이도 다 같이 돈 모은 거예요. 그래도 신경 쓴 건 너잖아. 형이 잘하니까 밑에 동생들도 잘 따라오는 거지. 남편의 숟가락이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남편 손을 꾹 잡았습니다. 참아라는 신호였죠. 건배사는 당연하다는 듯 형님의 몫이었습니다. 형님은 상석에 앉아 와인잔을 높이 들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희라는 말에 저도 포함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서, 설거지 좀 해줄래? 난 어머니 케이크 준비해야 해서.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정리는 며느리들이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저 혼자 하기엔 양이 좀 많아서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 너 지금 네 형님한테 일 시키는 거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죠. 돈 더 잘 버는 며느리가 예쁨 받는 건 세상 이치죠. 그만큼 시어머니에게 잘하니까요.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저 시댁에서 며느리 도리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기대 없이 살면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별탈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악하게 일부러 저를 괴롭히시는 타입은 아니었기에 그동안 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결혼 3년차 설날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도련님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준비한 설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자 금빛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묵직한 광택이 거실 조명 아래서 번쩍였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죠. 무슨 금색 자전거 체인인 줄 알았지 뭡니까? 어머, 이게 뭐니? 영훈아, 설마 이거 금이니? 거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형님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이전에는 본인만 시어머니께 큰 선물을 드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도련님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특별하게 일을 하진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타가던 막내였습니다. 형, 나 차도 새로 뽑았어. 잠깐 나와봐, 보여줄게. 남편이 도련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슬쩍 따라갔죠. 주차장에 검은색 신형 제네시스가 서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야? 비싸겠다. 옵션 넣으니까 뭐 8천 좀 넘더라. 뭐 8천? 아이씨, 야, 무슨 집 한 채 값이네. 에이, 5번은 요즘 8천으로 무슨 집을 사냐? 5번은요. 남편과 살고 있는 저희 집 빌라 전세금이 8천이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금목걸이 1,000만 원, 차 8천만 원.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안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여보, 도련님이 무슨 일을 하길래 갑자기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 뭐 로또라도 된 거야? 영훈이가 코인 투자로 좀 돈을 벌었대. 요즘 그거 하면 돈 된다더라. 코인?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글쎄, 뭐 영훈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는 찜찜한 마음에 도련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도련님, 코인 투자하신다면서요. 무슨 코인이에요? 요즘 그쪽이 잘 된다던데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참에 10만 원이라도 해보게요. 도련님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뭐 그냥 이것저것 단타로 해요. 그때 감으로 하는 거라 딱히 뭘 사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직감이 들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세봄아, 너는 괜히 코인이니 뭐니 관심 갖지 마라. 네가 알아봤자 따라도 못해.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재산 날리는 수가 있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비아냥보다 도련님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더 신경 쓰였거든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뭔진 몰랐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나갔어요.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련님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도련님은 수시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제가 부르자 도련님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형수님이시구나. 깜짝이야. 도련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잠을 잘 못 자서 좀 예민해졌나 봐요. 그래요? 아까 자꾸 뒤를 돌아보시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도련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그냥 요즘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날까 봐요.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갈 데가 있어서 형수님 먼저 가볼게요. 도련님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장바구니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마트에 물건 사러 온 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련님에게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었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저 최영훈 씨 전화 아닌가요? 아니요, 잘못 거셨네요. 이 번호 제가 얼마 전에 새로 개통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도련님 번호가 바뀐 거야?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던데. 맞다. 깜빡했네. 영훈이 번호 바꿨어. 새 번호 알려줄게. 갑자기 왜 번호를 바꿔? 며칠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더라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번호도 바꾸고.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스팸 전화 때문에 바꿨다고 하더라. 남편은 대충 넘기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세범아, 나도 코인 투자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영훈이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서.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런 건 도박이랑 똑같아. 벌 때는 벌어도 한 번에 다 잃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할 형편 아니잖아. 알았어. 그냥 해본 소리야. 남편은 순순히 물러섰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걸린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도련님의 창백했던 얼굴, 흔들리던 눈동자, 그리고 남편의 어딘가 공허했던 대답. 무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요. 여보, 왜 안 나가? 빨리 준비해야지. 지각하겠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세범아, 나 인쇄소 그만뒀어. 뭐? 그만뒀다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미 정리했어. 지난주에 퇴직금 받았어. 저는 그를 의심했어요. 아니,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저랑 상의도 없이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야? 당신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 마. 이제 영훈이랑 같이 일하기로 했어.
영훈이한테 일 배웠거든.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이랑 같이? 설마 그 코인 투자라는 거?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 세범아, 일단 이것 좀 봐.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은행 앱이 열려 있었고 계좌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퇴직금으로 투자했어. 한 달 만에 이 정도 벌었어. 내가 10년 동안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보다 더 많아. 단 일주일 만에. 남편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죠. 여보, 이 정도 벌었으면 됐잖아. 제발 이제 그만해. 1억이면 충분해. 더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멈춰. 이거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야. 더하면 돈 다 잃어. 진짜야.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영훈이 말로는 더 큰 돈 벌 수 있대.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세범아, 나도 이제 좀 잘 살아보자고. 형은 식당 대박 나서 잘 살고, 영훈이도 이제 코인으로 돈 벌고, 나만 맨날 170 월급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살아?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아유, 나도 엄마한테 큰 소리 좀 쳐보자. 나도 엄마한테 용돈 듬뿍 주면서 우리 마누라 그만 부려먹으라고 당당히 말할 거야. 남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도련님의 흔들리던 눈동자, 갑자기 바뀐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이었어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왜 이 시간에? 네? 네. 뭐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영훈이가 죽었어. 우리 막내가. 어떡하니? 어떡해? 남편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영안실 앞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어요. 내 새끼, 왜 우리 영훈이가? 경찰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인은 어젯밤 11시경 자택 근처 골목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에게 둔기로 가격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강도예요? 강도한테 당한 거예요? 그게 고인 지갑에 현금 80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 금팔찌와 명품 시계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금품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왜 도련님을? 현재로서는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추적 중이니 추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원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련님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마트에서 봤던 도련님의 불안한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바뀐 전화번호도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영정사진 앞에서 울기만 했어요. 아주버니가 묵묵히 장례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서류를 처리하고 모든 걸 도맡았죠. 형님은 아이들을 챙기느라 분주했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동생의 관 앞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도 도련님과 같이 코인 투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도련님에게 일어난 일이 남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들었다가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여보, 괜찮아? 또 악몽 꿨어? 물 좀 줘.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술도 매일 마셨어요.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고 2병을 비우는 날도 있었죠.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래?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나한테 말해봐. 당신 지금 굉장히 이상해. 아니야. 그냥 영훈이 생각에 동생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멀쩡하겠어?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생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외출할 때마다 현관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문을 열기 전에 인터폰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죠. 밖에 나가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도 않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번호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마트에서 봤던 도련님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경계하고 불안에 떠는 그 모습. 도련님은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 혹시 도련님 죽음이랑 관련된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경찰에 말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알아. 그냥 요즘 좀 예민한 것뿐이야. 제가 아무리 추궁을 해도 남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낮이었어요. 남편이 나간 사이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어딘가 차가운 인상이었죠. 누구세요? 저기요. 혹시 최민석 씨 여기 살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죠? 아니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 주소 맞는데? 최민석 씨 여기 안 살아요? 확실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저는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 미칠 것 같았어요. 해가 지니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112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려는 순간 전화가 걸려왔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석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환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저를 붙잡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둔기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두부 손상이 심해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련님과 똑같았어요. 둔기로 맞아서, 길에서, 쓰러져서.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오더니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너야? 다 네 탓이야. 영훈이도 네가 죽였어. 민석이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안 좋은 일만 생겼어. 재수없는 년. 네가 죽일 년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저 안에서 죽어가는데 며느리 뺨을 때리고 있다니요. 어머니, 제가 지금 남편을 때렸어요? 제가 도련님을 죽였어요? 정신 차리세요. 닥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환자들 계세요.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시죠.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데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석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달려갔어요. 경찰 아저씨, 우리 아들 때린 놈 잡았어요? 그 미친 놈 잡은 거예요? 보호자분, 저희는 최민석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도주 우려가 있어 병실에 경찰관을 배치하겠습니다. 체포?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맞은 거잖아요. 피해자라고요. 왜 체포를 해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됐다. 난 민석이 곁에 있어야 해. 어머니가 들으셔야 할 얘기가 있어요. 도련님 죽음에 대해서요. 그리고 남편이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 밖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늦은 밤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뭔데? 뭘 말하려고?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어머니, 도련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미친놈이 우리 애들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도련님이랑 남편이 코인 투자로 돈 번 거 아니에요. 그 돈 전부 범죄로 번 거예요.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도련님과 남편은 몸 팔던 여자들을 고용해서 남자들한테 접근시켰어요. 그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관계를 가진 뒤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조작한 거예요.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꽃뱀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들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고당하면 모든 걸 잃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낸 거예요. 수천만 원씩이요. 도련님이 어머님께 드린 금목걸이
새로 뽑은 차, 남편이 저한테 보여준 통장 잔고, 그 돈이 전부 그렇게 번 거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애들이 그런 짓 할 리가 없어.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도련님이 죽은 거요. 강도 아니에요. 억울하게 돈 뜯긴 남자가 복수한 거예요. 남편이 오늘 당한 것도 똑같아요. 경찰이 남편을 체포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머니 자식들이 남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야. 세봄아, 네가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애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어머니, 저도 이거 알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야, 전화 받아라. 세봄이 이것이 거짓말로 날 농락하는구나.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아주버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왜 안 받는 거야? 성재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새끼들이 그런 짓을 어떻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남편도 그 자식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지를요. 도련님 장례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뒤를 돌아보는 습관, 낯선 전화에 대한 과민 반응, 악몽에 시달리는 밤들. 도련님이 죽기 전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 똑같았어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섬뜩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하고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너무 강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지문으로 핸드폰 비번을 풀고 열어보았어요. 카카오톡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앱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텔레그램을 쓴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앱을 열자 낯선 여자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유리, 수진, 미나. 대화 내용을 열어봤어요. 타겟 접근 완료. 내일 호텔에서 만나기로 함. 촬영 준비 끝. 합의금 3,000 수령. 수고했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눈이 아니라 현실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 거죠? 핸드폰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메모장 웹을 열어보았어요. 열어보니 남자들의 정보가 정리돼 있었어요. 김땡땡, 42세, 대기업 부장, 기혼 자녀 2명, 합의금 5천만 원. 박땡땡, 38세 변호사, 기혼, 자녀 1명, 합의금 4천만 원. 이땡땡, 45세 공무원, 기혼, 자녀 3명, 합의금 3천만 원.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명이 넘는 남자들의 이름과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뜯어낸 돈의 액수, 피해자 명단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코인 투자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거죠. 남편과 도련님은 여자들을 고용해 남자들에게 접근시킨 뒤 성범죄를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일까요? 6년 전 소개팅에서 수줍게 웃던 그 사람. 종이 냄새가 좋다고 말하던 그 사람. 평생 내 편이 돼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 같은 얼굴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 들어올 때까지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몇 시야?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뭐야? 왜 때려?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넌 진짜 미쳤어. 이게 뭐야? 저는 남편 핸드폰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이 열려 있었어요. 너 내 폰을 봤어? 그래, 봤어. 다 봤어. 타겟 접근 완료, 합의금 수령. 이게 다 뭐야? 김땡땡 부장, 박땡땡 변호사. 이 사람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범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여자들 고용해서 남자들한테 접근시키고 성범죄 당한 척 조작해서 돈 뜯어낸 거 아니야? 이게 코인 투자야? 어? 나한테 코인 투자라고 거짓말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도련님이 왜 죽었는지 알면서 숨긴 거야? 똑같은 일 하다가 똑같이 당할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다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도 돈 벌고 영훈이도 돈 벌고 나만 맨날 270만 원 받으면서 무시당하고 살았어. 명절마다 너 고생하는 거 안 보였을 것 같아? 나도 돈 벌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고. 엄마한테 큰 소리 좀 쳐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해? 남의 인생 망쳐놓고 돈 뜯는 게 당당한 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 이렇게 증오를 뿌리면 증오로 받는다는 거 몰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꼴 봤잖아. 길에서 맞아 죽었어.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당장 그만두고 경찰에 자수해. 도련님 죽인 사람도 찾아야 하잖아. 못해. 뭐? 자수 못한다고. 지금 내가 자수하면 감옥에 몇 년을 가는지 알아? 나 인생 끝이야. 나 감옥 못 가. 차라리 이대로 살래. 저는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수는 못한다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범아, 제발 신고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신고하면 나 끝이야, 제발.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루 줄게. 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딱 하루만 시간 줄게. 내일 아침까지 자수 안 하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세범아. 내 말 안 들려? 내일까지야.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닦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범죄자의 아내로 산 저니까요. 남편이 방에서 달려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범아, 제발. 신고하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한다고.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
아들 둘이 범죄자라는 걸 알면 엄마가 버티겠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미 끝났어. 뭐? 이미 끝났다고. 당신이 이 짓을 한 그 순간부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등이었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도망이라도 간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모두 끝이니까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찍어둔 텔레그램 캡처 화면, 피해자 명단, 합의금 내역,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한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남편이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더 빨리 신고했어야 했는데, 하루를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하루 동안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 탓이다. 내가 더 빨리 신고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고요.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수술 후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뜬 남편의 첫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 진술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에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 범죄 조직에 실제 주동자가 따로 있습니다. 피의자의 형 최성재 씨입니다. 아주버니요? 아주버니가 뭘요? 최성재 씨가 이 범죄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수년 전부터 여성들을 고용해 합의금을 갈취해왔고 동생들을 차례로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주버니라고요? 동성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주버니요? 최성재 씨의 식당 수입은 실제로는 크지 않습니다. 그가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 고급차, 넓은 집, 전부 이 범죄 수익으로 마련한 겁니다. 막내인 최영훈 씨가 우연히 형의 범행을 알게 되어 합류했고 이후 최민석 씨까지 가담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삼형제 전원이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삼형제 전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세 아들이 전부 범죄자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형님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요. 저랑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어요.
막내가 죽고 둘째가 쓰러지고 이제 첫째마저 범죄자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어요. 며칠 전 저희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이 부리던 꽃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찾아온 거였죠. 경찰은 이 여자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니는 도주했어요. 남편이 피습당한 직후 불법 자금을 챙겨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의 추적이 이어졌어요. 형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2주 뒤 아주버니가 부산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텔에 숨어 있다가 잡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 명절마다 상석에 앉아 건배사를 하던 사람,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니가 검거된 후 시어머니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세봄아, 어머니 며칠째 굶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다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성재만 예뻐하느라 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어. 돈 잘 번다고 효도한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 더러운 돈이었어. 영훈이가 죽은 것도 민석이가 젖골이 된 것도 전부 그놈 때문이야. 근데 난 그놈만 믿고 살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아주버니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평생 편애하던 그 큰아들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면회실에서 아주버니가 나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아주버니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림창을 향해 침을 뱉었어요. 유리창에 막혀 아주버니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교도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닥쳐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네가 영훈이를 죽였어. 네가 민석이를 망쳤어. 동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게 너야. 형이라는 놈이 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그게 형이야?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당이 안 돼서. 그래서 동생들을 끌어들여? 막내는 관 속에 들어갔고 둘째는 감옥에 가. 미선이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어. 그게 다 네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유리창을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교도관이 다가왔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 네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아주버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과의
2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아주버니는 징역 12년, 남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교도소로 향했죠. 형님은 아주버니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완전히 내려갔어요. 형님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저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어요. 가구라고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20살 때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어요. 다시 계약직부터 시작했죠. 예전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지난 일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도련님의 장례식이 응급실의 피냄새가 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떴어요. 씻고 밥을 먹고 출근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어느 날 퇴근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제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한번 지옥을 겪어본 사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도 걸어갑니다. 제 이름은 이세봄, 새로운 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